결혼 5년 차. 윤서연은 남편이 그저 입만 거칠 뿐 속은 여린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남편이 친정엄마의 낡은 여행 가방을 손가락질하며 장모님 안 나가시면 우리 이혼해라고 쏘아붙인 뒤 뒤돌아서서 자기 친동생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심지어 신우이가 차지한 방은 친정엄마가 방금 쫓겨나듯 비워준 바로 그 방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집의 타일 한 장 한 장까지 모두 서연이 직접 번 돈으로 샀다는 사실이다. 과연 서연은 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젓가락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쨍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남편 표성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식탁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쥐고 왼손으로는 빠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밑반찬 몇 가지와 방금 데운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는 붙였어. 성준이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시네. 다음 달부터 생활비 20만 원 더 올려드리자. 윤서연은 남편의 밥그릇에 생선구이 한 점을 올려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혼 5년 차.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는 매달 이와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이 집은 서연이 결혼 전 동네 약국을 운영하며 모은 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보태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곳이었다.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서연의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집안의 타일 한 장, 가구 한 점은 물론이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까지 전부 서연의 약국 계좌에서 나갔다. 반면 중견건설사 차장인 표성준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 최정옥의 계좌로 이체했다. 남은 절반은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과 술값 등 품위 유지비로 썼다. 내 말 듣고 있어? 성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밥그릇에 놓인 생선구이를 노려보았다. 들었어?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할게. 성준의 미간이 그제야 펴졌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그 생선구이를 옆으로 밀어내고는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때 작은 빵 문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연의 어머니 하수님이 문틀을 짚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62살의 노모는 오른쪽 무릎에 수술 후 착용하는 두꺼운 고정용 보조기를 차고 있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슬리퍼가 거실 마룻바닥에 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국을 떠먹던 성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은 채 그저 밥을 씹는 속도만 높였다. 서연아, 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먼저 먹어라.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쭈뼛거리며 앞치마에 두 손을 문질러 닦았다. 나는 그냥 물 한 잔 마시러 나왔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어머니는 물컵을 받아 들고는 식탁 쪽을 슬금 곁눈질했다. 성준은 두 사람을 등진 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차갑게 굳은 뒤통수만 보이고 있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는 무조건 덜 걸어야 한다고 했잖아. 서연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물 마시고 방에 들어가 누워 계셔. 내가 밥상 차려서 방으로 가져다 줄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푹 숙인 얼굴로 물컵을 든 채 다시 느릿느릿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성준이 숟가락을 빈 그릇에 휙 던져버렸다. 깡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다 먹었어.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일어났다. 겨우 10분 먹었잖아. 서연이 남편의 밥그릇에 반 이상 남은 밥을 쳐다보며 말했다. 입맛 떨어졌어. 이 성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며 안방으로 직행했다. 그의 등 뒤로 안방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서연은 식탁 앞에 선 채 남은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온종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은 계단이 있어 재활에 전혀 맞지 않았고 결국 서연은 어머니를 합정동 아파트로 모시고 왔다. 어머니가 처음 집에 오신 날 성주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보더니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뿐이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성주는 퇴근 후 거실에 단 1분도 머물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는 소파에 앉아 계신 장모님은 본체만체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밥을 먹을 때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 식사가 끝나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손에 물기를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메인 조명이 꺼진 채 침대 협탁에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다. 성주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고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도 불편한 거 알죠? 알았어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이불 위로 툭 던졌다. 서연이 침대 가장자리에 다가가 앉았다. 어머님이셔? 성준이 눈을 감은 채 미간을 꾹꾹 눌렀다. 우리 엄마 여기 와 계신 것 때문에 그래? 성준이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아. 이대로 가는 게 도대체 말이 돼? 출가 외인인 딸이 친정엄마를 신혼집에 모셔다 놓고 장기 투숙을 시키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잠깐 머무시는 것뿐이잖아.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에 최소 4주는 필요하다고 했어.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신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럼 요양병원에 모시든가 간병인을 써. 성준의 말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거 다 돈이야? 게다가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 몸 만지는 거 질색하셔. 그건 내 남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지. 성준이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너 남동생 있잖아. 왜 그 모든 책임을 시집온 내가 다 떠안으려고 해? 동생은 부산에서 장거리 화물 트럭 온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올케는 애 둘 보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서연이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성준아, 딱 2주 남았어. 지팡이 짚고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면 내가 바로 수원으로 모셔다 드릴게.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성준은 다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서연을 등지고 돌아 누웠다. 불 꺼, 잘 거니까?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남편의 둥글게 솟은 등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스탠드를 껐다.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비스듬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어머니가 이 집에 머문 지 열흘째 되던 날. 서울에 가을비가 내리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서연은 종일 약국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응대하고 새로 들어온 감기약 재고를 정리하느라 진을 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성준의 구두가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거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성준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심지어 정장 재킷조차 벗지 않은 상태였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더니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서연은 문 뒤쪽 옷걸이에 가방을 걸었다. 왜 아직 옷도 안 갈아입었어? 밥은 먹었고? 장모님 모셔다 드려.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 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일 당장 장모님 나가시라고 해.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나 10일이나 참았어. 이게 내 한계야.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 집거실에서 TV 하나 마음 편히 보는 것도 눈치가 보여.
화장실 갈 때도 혹시나 마주칠까 봐 노크부터 해야 하고.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방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해? 엄마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셔. 밥도 우리가 다 먹고 나면 그제야 나와서 드시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가 대체 널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그래? 장모님이 이 집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고. 성준이 언성을 높이며 작은 빵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일 밤 저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나 회사에서 부장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피가 마르는데 집에 와서까지 장모님 눈치를 봐야 해? 엄마는 너한테 눈치 준 적 없어. 너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벌벌 떠시는데. 서연도 지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성준아, 우리 엄마야. 지금 아프셔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건 내 남동생 책임이야. 성준은 일말의 온기조차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내 남동생이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너희 집안 문제고. 너희 집안 골칫거리를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 내 인생.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이 집 내가 산 거야. 매달 대출금 갚는 것도 나고.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아픈 내 엄마 돌보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게 돼? 그 한마디가 성준의 숨겨진 영린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 아주 좋아요.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집값 계산을 하시겠다. 윤서연, 내가 약국해서 돈 좀 만지고 내 명의로 집 샀다고 이 집이 온전히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은 이거지. 내가 내 남편이라는 거. 성준이 갑자기 벼락같이 소리쳤다. 장모님 당장 안 나가시면 우리 이혼해.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의 빗소리가 갑자기 귓가를 때리듯 선명해졌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지난 5년, 그녀는 남편이 그저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자일 뿐이라고. 시어머니 치맛바람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표현이 서툴 뿐 속은 여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결혼 전 친정엄마가 손을 꼭 쥐며 해준 당부. 결혼하면 다 한 식구다.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사는 동물이니 내가 둥글게 넘어가라. 참다 보면 다 지나간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월급을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쳐도 참았고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참았으며 시어머니가 매달 CCTV처럼 시시콜콜 간섭하는 전화도 묵묵히 견뎌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직 수술실밥도 뽑지 않은 장모를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기혼이라는 무기를 빼들었다. 진심이야. 서연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당장. 내일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날가 빠진 여행 가방 2개가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어. 예성준은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방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닫히며 아파트 벽 전체가 웅웅 울렸다. 서연은 텅 빈 문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을 나섰다.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어머니 하수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파인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서 새어들어온 빛에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비쳤다. 엄마, 나 내일 갈 거다.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서연의 말을 잘랐다. 아까 수원 앞집 아주머니한테 전화해뒀어. 낮에 와서 밥 한 끼 챙겨주시기로 했다.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엄마, 아직 다리 굽히지도 못하잖아. 나 때문에 너희 부부 갈라서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연아, 엄마 괜찮아. 엄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다음 날 점심 무렵. 서연은 약국에 반차를 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반듯하게 개어
그 낡은 여행 가방 2개에 우겨 넣었다. 지퍼를 닫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찢어놓을 듯 크게 울렸다. 성주는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TV도 켜지 않은 고요한 집안에는 오직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낡은 단화를 신으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를 굽힐 수 없어 동작이 몹시 둔했다. 신발장을 짚고 위태롭게 허리를 숙여 구두 주걱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서연이 말없이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구두 뒤꿈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주었다. 됐다. 됐어.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연이 몸을 일으켜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성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화면만 튕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현관 쪽으로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성준아, 장모 간다. 어머니가 소파 쪽을 향해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소파 위의 남자는 끝내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가자, 엄마. 밑에 택시 와 있어. 서연이 묵묵히 현관문을 열었다. 수원으로 가는 내내 모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수원의 낡은 단독주택에 도착한 서연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드리고 동네 마트에 들러 냉장고가 터질 듯 식료품을 꽉꽉 채워 넣었다. 어서 가봐. 약국 오후 장사해야지. 어머니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벽을 짚고 주방 쪽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목구멍에 녹슨 쇳조각이 걸린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는 뒤돌아 집을 나섰다. 서울로 돌아오는 택시 안,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약국 도착하면 밥 든든하게 챙겨 먹어라. 나 때문에 성준이랑 싸우지 말고. 엄마는 정말 괜찮다.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야지. 서연은 화면 속 글자들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린 하늘 아래 한강 수면이 잿빛으로 탁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초저녁,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경쾌하게 울렸다. 그때 현관 도어록에서 비밀번호가 눌리는 전자음이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 이어서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주방 밖으로 나갔다. 성준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신우이 표하영이 서 있었다. 헐렁한 후드티 차림의 하영은 양손에 거대한 분홍색 캐리어를 하나씩 쥐고 있었다. 새언니 우하영이 건성으로 인사를 던지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서연은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영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성준이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다. 원래 살던 오피스텔이 그 자식 명의로 계약한 거라 당장 갈 데가 없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하영은 거실에서 오가는 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캐리어를 질질 끌고 복도 끝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불과 이틀 전 서연의 어머니가 쫓겨나듯 짐을 뺐던 바로 그 방이었다. 잠깐만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작은 방 문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성준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가씨를 이 방에 지내게 하겠다고? 그럼 어떡해? 거실 소파에서 재워 성준이 짜증스럽게 미간을 구겼다. 이틀 전 당신이 내 눈 보고 똑똑히 말했지? 집안에 외부인이 있는 걸 단 하루도 못 견디겠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다. 이혼하겠다고 협박해서 다리 수술하고 실밥도 안 푼 우리 엄마를 수원 낡은 집으로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당신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와 우리 엄마가 방금 비운 그 방에 밀어넣겠다고? 하영이 눈을 위로 치켜뜨며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새언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외부인이에요?
넌 입 다물어. 서연은 신우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성준의 두 눈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성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 다가와 하영을 자기 등 뒤로 숨기듯 끌어당겼다. 윤서연, 말은 똑바로 해. 장모님은 남이고 내 동생은 내 핏줄인데 그게 어떻게 같아.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눈앞에 선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뼛속 깊이 박힌 사고방식 속에서 윤서연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이 아파트는 온전히 자신의 영토였다. 자신의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신의 여동생은 가족이지만 아내의 어머니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남일 뿐이었다. 새언니, 저 몇 달만 지내다 새집 구하면 나갈 거예요. 설마 새언니가 그 정도도 안 도와주실 건 아니죠? 하영이 오빠의 등 뒤에서 고개를 쏙 내밀며 얄밉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 흉물스러운 분홍색 캐리어 2개와 여동생을 철통같이 감싸고 도는 남편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에는 수면이 요동치는 법이다. 하지만 서연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물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해졌고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말없이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작은 방 문을 내주었다. 들어가. 서연이 짧게 내뱉었다. 성준은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안방으로 향했다. 하영은 승리자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고 캐리어를 끌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주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도마 위에 반쯤 썰려있는 채소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칼을 쥐고 썰기 시작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정교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하영이 집에 들어온 지 3일째. 이 아파트의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밤 11시, 서연이 약국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영은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한 손에는 치킨 닭다리를 들고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 3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양념이 잔뜩 묻은 휴지 뭉치가 나뒹굴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준은 이미 잠자리에 든 것이 분명했다. 집안의 작은 소음 하나도 못 견디겠다.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길길이 날뛰던 그 남자는 고막을 때리는 예능 프로그램 소음 속에서 평온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 테이블로 다가갔다. 새언니 오셨어요. 하영이 상체를 일으키며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쪽쪽 빨아먹었다. 냉장고에 마실 게 하나도 없네? 내일 출근할 때 마트 들러서 음료수 좀 사다 놔요. 서연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쓰레기 치워. 아유, 내일 아침에 내가 다 치울게요. 하영은 다시 소파에 벌러덩 누우며 TV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 당장 치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영이 짜증스럽게 혀를 쯧 찼다. 새언니 참 유별나네. 종일 일하고 와서 웬 짜증이에요? 오빠 말이 맞네. 새언니 속 좁다는 거?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서연이 깔끔하게 정리해둔 반찬통들은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고 앞쪽에는 하영이 시켜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찌꺼기, 김 빠진 콜라 반 병, 포장지를 뜯어놓고 반쯤 먹다 버려둔 디저트 상자들이 테트리스처럼 쑤셔 박혀 있었다. 냉장고 문을 닫고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위에는 서연이 큰맘 먹고 산 고가의 에센스 뚜껑이 열려 있었고 비싼 내용물이 끈적하게 흘러내려 세면대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커먼 화장품이 묻은 화장솜 2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서연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아낸 뒤 화장실을 나섰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돌렸다. 성준은 문을 등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성준아. 침대 위에 남자가 움찔하더니 못 들은 척 숨죽였다. 표성준 서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성준이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차며 상체를 일으켰다. 한밤중에 대체 왜 이래?
사람 잠 좀 자자. 밖에 TV 소리가 저렇게 쩌렁쩌렁한데 잠이 와? 하영이 엊그제 실연당해서 기분도 꿀꿀한데 TV 좀 보는 게 뭐 어때서? 넌 신우이한테 그 정도 배려도 못해줘. 성준이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렸다. 너 대체 언제까지 꼬투리 잡고 늘어질래? 바로 그때 서연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징 울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시어머니였다. 서연은 화면을 빤히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곧장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며느리냐? 시어머니 최정옥의 앙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쏟아졌다. 다짜고짜 명령조였다. 우리 하영이 거기서 지내는 건 좀 어떠냐? 거실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서연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영이 걔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장이 안 좋아.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지 말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밥 좀 지어 먹여. 지금 직장도 쉬고 마음고생 심할 텐데 새언니가 엄마 노릇 좀 하면서 알뜰살뜰 챙겨야지. 내 말 알아들었어? 침대에 걸터앉은 성주는 어머니의 일장연설을 들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평소처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고분고분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서연은 남편의 그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스마트폰에 대고 말했다. 아가씨, 올해 28입니다. 8살짜리 애 아니에요? 저 매일 약국에서 10시간씩 서서 일합니다. 다 큰 성인 밥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려다 바칠 체력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1초간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화산이 폭발하듯 고성이 터져나왔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야? 새언니가 엄마 대신 챙겨주는 게 뭐 그리 억울해? 내가 약국에서 푼돈 좀 만진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다 우리 성준이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내 친정 미친년이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몇 날 며칠 뭉갤 때는 내가 입 밖으로 뻥긋이라도 했냐? 그런데 내 친딸이 며칠 좀 신세지겠다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난리야? 서연은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윤서연, 우리 엄마 전화를 끄는 거야? 나 내일 오전 근무야. 서연은 몸을 돌려 옷장 쪽으로 가 잠옷을 꺼내 들었다. 내 여동생 밥 챙겨 먹여야겠으면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밥 차려줘.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 너머로 성준이 베개를 집어 던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쌍욕이 들려왔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이 상황이 헛웃음이 날 만큼 기가 막힐 뿐이었다. 주말이 찾아왔다. 성준과 하영 남매가 시어머니를 뵈러 도봉구 본가로 간 덕분에 아파트는 모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작은 빵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영은 방을 나설 때 단 한 번도 문을 닫고 나가는 법이 없었다. 바닥에 놔둔 구는 빈 생수병들을 주우려 서연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돼지우리나 다름없었다. 입다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뚜껑도 안 닫힌 화장품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서연이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생수병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입구가 벌어진 에코백 하나가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 안쪽에서 삐죽 튀어나온 하얀 종이 한 장, 그 끝에는 선명한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종이 맨 위쪽에 굵은 글씨로 인쇄된 세 글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서연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끌었다. 서연은 청소기 전원을 끄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가방을 뒤지지는 않은 채 삐져나온 복사본을 향해 조심스레 얼굴을 들이밀었다. 임차인 최정옥.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살짝 꼬집어 천천히 빼냈다. 계약서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임대 목적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그녀가 5년째 피땀 흘려 일궈온 안강 약국 바로 옆 상가였다. 원래 1층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던 자리였는데 지난달에 폐업하고 나가면서 공실로 비어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항목을 읽어 내려갔다. 업종, 화장품 및 의약외품 소매업, 드럭스토어. 계약기간 3년.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맨 아래 특약사항란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박혔다. 보증금 송금인 표성준. 서연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종이 쪼가리를 꽉 쥐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그녀의 소나귀 힘에 구겨졌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파편화된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성준이 매달 생활비랍시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꼬박꼬박 꽂아 넣던 돈. 하영이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거대한 캐리어 2개를 끌고 이 아파트로 기어들어온 이유. 시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다 우리 성준이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다며 기고만장하게 떠들어대던 목소리. 성준이 다리가 불편한 장모를 길거리로 내쫓으며 내뱉었던 저긴 내 집이야 라는 그 오만한 선언. 모든 앞뒤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연이 피땀 흘려 모은 부부 공동자금으로 시누이 하영을 위해 서연의 약국 바로 옆에 드럭스토어를 차려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취급하는 품목조차 서연의 약국과 완벽하게 겹쳤다. 그들은 서연의 명의로 된 집을 집어삼키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밥줄까지 끊어놓으려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다. 무엇보다 저 보증금 5천만 원의 성준이 자기 힘으로 모았을 리 만무했다. 그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은 외제차 할부 갚고 친구들과 술 퍼마시는 데 다 썼다. 그에게 모아둔 비상금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단 말인가? 서연은 계약서 복사본을 원래 있던 에코백 안에 구겨진 티가 나지 않게 밀어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걸어 나온 그녀는 창문의 암막 커튼을 굳게 닫아버렸다. 대낮의 거실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밤 10시, 성준과 하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술을 거나하게 걸치고 온 성준은 온몸에서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갈아입을 옷만 챙겨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이내 샤워기 물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 협탁맨 아래 칸 서랍을 열고 짙은 남색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집안의 재무 관련 서류, 예금 통장, 그리고 은행 보안카드가 들어있었다. 노트북을 켜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다. 이 계좌는 결혼할 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명목으로 만든 것이었다. 서연은 매달 약국 수익의 일부를 꼬박꼬박 떼어 이곳에 저축해왔다. 성준도 가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며 생색을 내며 몇 푼을 입금하곤 했다. 서연은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고 조회 기간을 지난 3년으로 설정했다. 화면 가득 빼곡한 입출금 내역이 쏟아졌다. 그녀는 마우스를 쥐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출금액 300만 원 메모, 회사 워크숍 비용 대납. 2021년 9월 출금액 500만 원 메모, 차량 수리. 2022년 2월 출금액 400만 원 메모, 보험료 추징금. 2022년 8월 출금액 700만 원 메모, 친구 차용금. 모든 거액 출금의 입금처는 단 하나, 끝자리가 4821분인 농협은행 계좌였다. 서연은 그 계좌번호를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었다. 시어머니 최정옥의 계좌였다. 매달 성준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이체하던 바로 그 통장.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한 건 한 건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온갖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며 공동계좌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빼돌린 금액의 총합. 무려 4,800만 원이었다. 여기에 성준이 자기 주머니에서 긁어모은 몇백만 원을 보태면 상가 보증금 5천만 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욕실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뚝 끊겼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단축키를 눌러 지난 3년치 거래 내역 전체를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노트북 화면을 덮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다시 서류철에 끼워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욕실 문이 열리고 성준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걸어 나왔다. 안 자고 뭐해? 그가 서연을 힐끗 보더니 옷장 앞으로 가 잠옷을 꺼내 입었다. 내일 오전 근무 아니야? 서연은 그의 뻔뻔한 뒷모습을 응시했다. 이 남자는 지난 3년 동안 개미 핥기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을 야금야금 파먹어 자기 여동생의 앞길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뻔뻔하게 그 여동생을 서연이 산 집으로 끌어들이고 서연의 친정엄마는 짐짝처럼 내다 버린 것이다. 성준아, 서연이 입을 뗐다. 성준이 잠옷 윗도리를 뒤집었으며 대꾸했다. 너 요즘 돈 쪼들려? 성준의 움직임이 0.5초간 멈칫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리며 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약국에 새로 들여놓을 기계가 있는데 현금이 좀 모자라네. 공동 계좌에 있는 돈 좀 뺄까 해서. 아, 그거. 성준이 뒷목을 쓱쓱 쓸어만지며 서연의 시선을 피했다. 공동 계좌에 있던 돈, 나 얼마 전에 펀드에 넣었는데 꽉 물려버렸어. 지금 빼면 반토막 나의 기계 사는 건 내가 다른 방법 좀 알아봐. 너 약국 장사 잘 되잖아? 그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알았어. 그녀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친정엄마의 전화였다. 서연은 옆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성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발소리를 죽여 안방을 빠져나왔다.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꽉 닫았다. 엄마, 이 새벽에 왜 안 주무시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과 자책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아, 엄마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소갈이 했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무슨 일인데 말씀해 보세요. 나 수원으로 쫓겨나던 날 말이다. 밑에 택시 세워두고 나가려는데 혈압약을 놓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올라갔잖니. 어머니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골랐다. 현관문이 덜 닫혀 있었어. 성준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서연은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베란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워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사돈 어른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 성준이가 그러더라. 덤마 걱정 마. 진명이야 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혼 안 하는 이상 내가 사는 동안은 내 집이야. 하영이 가게 열고 나면 이 집도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려놓을 방법 찾아볼게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기로 젖어들었다. 서연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지금 널 등쳐먹으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냐? 베란다 밖으로 심야버스가 지나갔다. 버스 전조등 불빛이 유리창을 훑고 지나가며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엄마의 서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연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절대 홧김에 섣불리 나서지 말고. 난 괜찮아. 얼른 주무셔. 전화를 끄는 서연은 베란다에 선 채 텅 빈 새벽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성을 잃은 분노도 배신감에 찢어지는 가슴 통증도 없었다. 이 순간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리고 오직 절대적이고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왜 표성준이 죽어라 이 집에서 안 나가려 버텼는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여동생을 끌어들였는지, 왜 그토록 겁없이 이혼을 무기 삼아 그녀를 협박했는지. 그의 머릿속 계획표에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집을 제공하고 돈을 대주며 조만간 약국 단골 손님들까지 고스란히 뺏길 물주이자 숙주일 뿐이었다. 그들 일가족은 그녀의 등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 피가 미지근하다며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 유리문 너머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냄비의 물이 마침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다. 씻고 나와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로 갈아입었다. 거실을 지나칠 때 굳게 닫힌 작은 방문 너머로 표하영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안방 침대에서는 남편 표성준이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녀는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굽없는 단화를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오전 9시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의뢰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혼인 전 취득하신 거네요. 맞은편에 앉은 전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법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말이죠. 서연은 가죽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사람, 매달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남은 절반은 자기 품위 유지비로 썼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은 전부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요. 이체 내역은 있으십니까? 네. 서연이 가방에서 클립으로 묶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젯밤에 뽑아둔 부부 공동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돈이 총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붉은 도장이 찍힌 그 복사본을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전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고 입출금 내역서까지 확인하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임차인은 시어머니, 보증금 송금인은 남편. 임대 목적물 주소는 의뢰인 약국 바로 옆 상가. 윤서연 씨,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네요. 이건 단순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을 넘어 의뢰인의 생계 자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서연이 변호사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첫째, 내 집을 되찾고 그 사람들을 당장 쫓아내는 것. 둘째, 빼돌린 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는 것. 집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전 변호사가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상대방이 부부 공동 주거 사실을 근거로 거주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명도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간차를 두고 먼저 기선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서연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구에 앉아 은행 직원이 10여 장에 달하는 거래 내역서에 한 장 한 장 붉은색 직인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쾅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파국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오후, 합정동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아유, 윤서연 씨,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관리소장 아저씨가 믹스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다. 소장님,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이 증명의 변경이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초기화 같은 거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 그거야 당연히 집주인 본인이 신분증이랑 등기권리증 원본 들고 와서 처리해야죠.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제 남편이 와서 해달라고 해도요. 어림없죠. 저희 전산에 등록된 소유주는 윤서연 씨 단 한 분뿐입니다. 본인 친필 서명 없이는 누구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파트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기괴한 평화가 유지되었다. 서연은 매일 정시에 약국으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다. 표하영은 여전히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잤고 거실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갔다. 표성준은 여전히 서연에게 찬바람을 쌩쌩 날리며 그녀가 먼저 백기를 들고 사과하기만을, 당장 수원으로 달려가 장모의 남은 짐을 싹 다 치워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약국의 지난 5년치 매입 매출 장부,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가계 지출에 쓰인 전자 영수증 하나하나를 항목별로 정리해 암호가 걸린 USB에 백업했다. 토요일 밤. 표성준과 표하영 남매는 거실 카페 위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해물찜 대자와 캔맥주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하영은 숨 넘어갈 듯 깔깔거렸으며 성준도 덩달아 입꼬리를 올리며 낄낄대고 있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가차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다. 화면이 새카맣게 꺼지며 거실을 채우던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겼다. 아,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창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하영이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내동댕이 쳤다. 성준이 미간을 팍구기며 눈앞에 선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너 또 무슨 미친 짓이야? 서연은 하영의 투정 따위는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와 테이블 맞은편에 턱하니 앉았다.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짙은 남색 서류철을 꺼내 붉은 양념이 튄 자리를 피해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우리 얘기 좀 해.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처럼 선명하게 꽂혔다. 무슨 얘기? 장모님 나머지 짐은 언제 다 뺄 건지 그 얘기하려고. 성준이 코웃음을 치며 캔맥주를 집어들고 경쾌하게 뚜껑을 닫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 마지노선은? 이 얘기에 서연이 서류철을 펼치고 맨 앞장의 종이를 쑥 뽑아 성준의 눈앞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이었다. 맥주를 들이켜려던 성준의 동작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입가에 멈춘 캔맥주 너머로 그의 시선이 그 종이 쪼가리에 꽂혔다. 단 1초, 그 한 번의 시선에 그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맥주캔을 탁자에 콱 내려놓았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얀 거품이 왈칵 넘쳐 흘러 그의 손가락을 적셨다. 이거 어디서 났어? 성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쫙 깔렸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새언니, 지금 내 물건 뒤졌어요. 하영이 계약서를 알아보고는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다. 새언니가 무슨 권리로 내 방에 들어와서 내 가방을 뒤져요? 이거 엄연히 사생활 침해라고요. 내가 지금 뭉개고 있는 그 방, 우리 엄마 방이고 내가 누워 자는 그 침대,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서연은 신우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성준의 얼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표성준, 뭐 변명할 말 없어? 성준이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손을 벅벅 닦고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짐짓 태어난 척 허세를 부렸다. 변명은 무슨? 하영이가 장사 좀 해보고 싶다길래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 털어서 가게 하나 얻어준 거야? 왜, 이제 우리 집안일까지 내가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시게? 시어머니 쌈짓돈.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철에서 은행 직인이 쾅쾅 찍힌 거래 내역서 뭉치를 끄집어내어 성준의 코앞 탁자 위로 냅다 집어 던졌다. 종이 뭉치가 차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2021년 4월, 300만원 2021년 9월, 500만원 2022년 2월, 400만원. 서연은 내역서를 눈으로 훑으며 기계처럼 평온하게 읽어 내려갔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우리 부부 비상금 계좌에서 내 엄마 통장으로 빼돌린 돈이 총 4,800만 원이야. 내가 회사 워크숍 비용 대납이니 차량 수리니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달아놓은 메모들까지 싹 다 합치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이랑 소름 끼치게 딱 맞아떨어지지. 성준의 목을 대가 꿀꺽하고 크게 요동쳤다. 그는 붉은 직인이 찍힌 거래 내역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쥐어짜 내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내 약국 바로 옆 상가에 우리가 같이 모은 돈으로 내 여동생 드럭스토어를 차려줘. 서연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그의 두 눈을 정조준했다. 표성준, 내 손님들은 어떻게 빼돌릴 작정이었어? 내 여동생 개업하는 날 약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리려고 했니? 말을 해도 꼭 그따위로 싸가지 없게 해야겠어. 성준이 갑자기 언성을 빽 높이며 기싸움으로 짓누르려 들었다. 그거 부부 공동 계좌잖아. 내 지분도 있다고. 내가 내 돈 빼서 우리 엄마 준 게 무슨 큰 죄야? 그깟 돈 나중에 우리 엄마가 다 갚을 거라고. 갚아.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돈으로 갚아?
아직 문도 안 연 내 여동생 드럭스토어에서 돈 쓸어 담아서 갚을래? 아니면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 그 반쪽짜리 월급으로 갚을래? 우리 오빠도 이 집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하영이 옆에서 불쑥 끼어들며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오빠도 매달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새언니가 뭔데 마치 그 돈이 다 새언니 혼자 번 돈인 것처럼 유세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하영을 쳐다보았다. 그 서리빨 같은 눈빛의 하영은 자기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서연은 아주 천천히 서류철의 맨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것은 엑셀표를 인쇄한 종이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 가게 지출 내역이야. 서연이 두 사람 한가운데로 엑셀표를 밀어 넣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매달 180만 원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 매달 30만 원 두 사람 생활비, 매달 대략 100만 원 5년치 다 합치면 총 1억 8,600만 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표면 아래에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중에서 내 약국 계좌에서 나간 지출 비율이 무려 92%야. 내 오빠 월급. 절반은 내 엄마 통장으로 꽂혔고 남은 8%로 자기 외제차 할부금 내고 너희 오누이 가끔 나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데 썼지. 거실에는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하영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빼곡한 숫자들을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성준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가장의 자존심, 고함과 침묵의 폭력으로 알량하게 유지해 오던 집안에서의 권력이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숫자들 앞에서 빤스 한 장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졌다. 너 지금 나랑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자는 거냐? 성준이 벌떡 일어나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테이블이 덜컹거리며 남은 캔맥주가 쓰러졌고 누런 거품이 카페트 위로 질펀하게 쏟아졌다. 계산하는 거야.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넌 이 집을 부양한 적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집 돈을 도둑질까지 했잖아. 윤서연, 성준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틀어막았다. 성준이 서연의 콧등을 삿대질하며 씩씩거렸다. 내가 약국해서 푼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내 남편이야. 넌 우리 표씨 집안 며느리라고. 내 돈이 곧 우리 집안 돈이야. 장모는 출가회인, 남이니까 내가 나가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거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한번 내려다보고 분노와 수치심에 이성을 잃고 악다구니를 쓰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서류철에 집어넣었다. 내 말이 맞아. 서연이 서류철을 덮었다. 우리 엄마는 남이지.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간 거고.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성준은 그녀가 집을 나가는 줄 알고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다. 왜, 전곡을 찔리니까 친정으로 도망가게? 똑똑히 들어. 오늘 그 문턱 넘는 순간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꿈도 꾸지 마.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 도어록 앞에 서서 도어록 덮개를 위로 밀어 올렸다. 삑. 그녀가 설정 버튼을 눌렀다. 삐비비빅. 그녀는 새로운 6자리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현관에 울려 퍼졌다. 성준은 멍하니 서 있다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이 몸을 돌려 현관문을 등지고 선 채 그 뻔뻔한 오누이를 바라보았다. 이 집 내가 샀고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 석자만 박혀 있어. 지난 5년 대출금도 내 피땀으로 다 갚았고. 서연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낭낭하게 울렸다. 이제 내 집에서 방빼에 당장 나가. 성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너 진짜 미쳤어? 날 쫓아내겠다고? 서연이 작은 빵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그리고 내 여동생.
당장 캐리어에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내가 감히. 성준이 이를 뿌듯갈며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마음대로 해. 서연이 신발장 옆으로 비켜서며 팔짱을 꼈다. 내가 스피커폰으로 켜줄까? 성준은 화면을 부술듯 꾹꾹 눌러 시어머니 최정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고 막 통화가 연결되려는 찰나 서연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니 문을 철컥 잠가버렸다. 30분 뒤 아파트 복도에서 다급하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렸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다. 두꺼운 철문을 뚫고 시어머니 최정옥의 아나무인 격노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윤서연. 당장 문 열어. 내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랑 시누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당장 튀어나와. 안방에서 서연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스마트폰 시계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밖에서 최정옥은 한참을 쾅쾅 두드리다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신경질적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비밀번호까지 바꿨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최정옥의 목소리가 8옥탑으로 널뛰며 복도 전체가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며느리가 반란을 일으켰네. 시어미를 문전박대하고 제 남편을 알거지로 쫓아내려 하네. 세상 천지에 이렇게 독살스러운 년이 어디 있단 말이오. 복도에서 다른 집 현관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쏙 내밀었고 아랫집 사람들도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어머, 표 차장님 어머님 아니세요? 이 야밤에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앞집 아주머니가 소곤거리며 물었다. 최정옥은 구경꾼이 생기자 물 만난 고기처럼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며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아주머니,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렸더니 저 독사 같은 년이 비밀번호를 싹 바꿔치기 하고 우릴 문전박대하잖소. 저 안에 내 불쌍한 딸년이 갇혀있는데. 집안에서 밖의 상황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성주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서연이 도어록 비밀번호만 바꾼 게 아니라 수동 안전고리까지 철저하게 걸어 잠근 상태였다. 열쇠가 없으면 안에서도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소리 질러요. 성준이 문에 바짝 붙어 억눌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다.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라지.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동네방네 전연이 얼마나 몹쓸 년인지 다 까발려줄 테니까. 최정옥은 멈추지 않고 악다구니를 썼다. 하지만 구경하러 나온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수군거리는 시선이 꽂히자 마침내 최정옥도 묘한 찝찝함을 느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은 억울한 피해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폐악질을 부리는 미친 노인네를 보듯 경멸에 차 있었다. 그녀의 악다구니가 서서히 기어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씩씩거리며 튼튼한 방화문을 발로 뻥 차버리고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너 인연 두고 보자. 내일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복도에는 그제야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다음 날 오전 월요일. 서연의 안강 약국은 합정동의 번화한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오전 10시 동네 주민들이 상비약과 영양제를 사러 몰려드는 가장 바쁜 시간대였다. 서연은 매대 뒤에 서서 단골 손님인 동네 할머니에게 소화제를 봉투에 담아드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출입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문에 달린 종이 신경질적으로 요란한 소리를 냈다. 표성준과 최정옥이 살기를 띠고 들이닥쳤다. 앞장서서 들어온 최정옥이 다짜고짜 매대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그 충격에 진열되어 있던 비타민 통들이 덜그럭거렸다. 윤서연. 당장 나랑 가서 도어록 비밀번호 원래대로 돌려놔. 그리고 내 친정 쓰레기 같은 짐 다 길바닥에 내던져버려. 최정옥이 서연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난동에 깜짝 놀라 일제히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포장된 약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르신, 약 여기 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셔야 해요. 너 귓구멍이 막혔냐? 최정옥은 서연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자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녀는 홧김에 옆에 있던 영양제 진열대를 확 밀쳐버렸다. 우당탕탕. 10여 통의 비타민C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사방으로 굴러갔다. 엄마, 성주는 속으로 쪽팔려 죽을 마디였지만 서연의 길을 꺾기 위해 억지로 철판을 깔고 버텼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어젯밤 일은 내가 덮어줄 테니까 당장 나랑 집에 가서 문 열어. 집안일은 집에서 조용히 해결하자. 남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망신당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서연은 엉망이 된 바닥을 쓱 훑어보더니 두 사람을 넘어 약국 밖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최정옥은 아예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팡팡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이게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년입니다. 지가 돈푼이나 번다고 시부모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어제 새벽에는 생떼 같은 내 아들이랑 딸년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소. 내 불쌍한 아들놈이 등 붙이고 잘 곳도 하나 없게 만들었소. 약국 안의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젊은 아가씨 2명은 들고 있던 물건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쫓기듯 밖으로 나갔다. 막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꼴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성주는 서연을 노려보며 묘한 승리감과 협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연이 이 약국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잘 알았다. 약국은 그녀의 밥줄이자 목숨이었다. 그녀의 구역에서 이렇게 진상을 피우고 동네 망신을 주면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란 얄팍한 계산이었다. 서연아, 진짜 끝장날 때까지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성준이 목소리를 깔며 이죽거렸다. 지금 당장 나랑 집으로 가.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대를 돌아 나와 바닥에 뒹구는 비타민 통들을 피해 구석에 있는 CCTV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마우스를 클릭해 실시간 녹화 화면을 띄웠다. 카메라 각도가 최정옥이 진열대를 엎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폐악질을 부리는 장면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잡아낸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백업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네, 마포경찰서죠. 여기 합정동 안강 약국인데요. 지금 매장에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고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장 안에 죽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또렷한 목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진 약국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최정옥의 곡소리가 일순간 칼로 벤 듯 뚝 끊겼다. 그녀는 괴물을 보듯 서연을 경악하며 쳐다보더니 엉거주춤 바닥에서 일어났다. 너 지금 경찰 불렀어? 내가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넘겨? 성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윤서연, 너 진짜 돌았어? 이건 집안일이잖아. 여긴 개인 사업장이야. 서연이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집안일을 집에서 해결하기 싫다며? 그럼 경찰서 가서 법대로 해결해. 10분 뒤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 2명이 약국으로 들어섰다. 경찰의 추궁에 최정옥은 고부 갈등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서연은 방금 백업해둔 CCTV 영상 USB와 훼손된 약품 리스트를 경찰에게 깔끔하게 넘겼다. 경찰관님,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이 2사람은 불법적으로 제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현행범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영상을 확인하고 난장판이 된 바닥을 훑어본 경찰은 단호한 표정으로 성준에게 말했다. 선생님, 개인적인 원한이든 가정사든 간에 남의 영업장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분 다 서에 가셔서 조서 좀 쓰셔야겠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성준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으며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다.
그 뒤를 따르는 최정옥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기고만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며 혼비백산한 표정뿐이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자 서연은 다시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흩어진 비타민 통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에 손끝이 닿을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가장 치열했던 이 전투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일주일 뒤. 내용 증명 폭탄과 경찰서 조서의 강력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표성준과 표하영 남매는 결국 합정동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쫓겨났다. 당장 갈 곳이 없던 그들은 짐짝을 끌고 도봉구에 있는 최정옥의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있는 코딱지만 한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다. 하영의 드럭스토어 개업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낼 돈줄이 끊긴 데다 서연의 약국 손님을 빼먹겠다는 얄팍한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계약은 파기되었다. 상가를 얻기는커녕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허공에 날려야 했다. 그건 최정옥의 수중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 같은 돈이었다. 2달 뒤 서울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안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성주는 퀭한 눈에 볼살이 쑥 빠져 있었고 입고 있는 정장도 구김이 가 있었다. 그는 원망과 미련이 뒤섞인 눈빛으로 맞은편의 서연을 노려보았다. 재산 분할에 관해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명의로 된 약국의 지난 5년간 영업이익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준의 변호사가 뻔뻔하게 입을 열었다. 전 변호사는 가소롭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장에게 넘겼다. 조정장님, 이 자료는 피신청인이 지난 3년 동안 부부 공동계좌에서 본인의 모친 계좌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총액 4,800만 원입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일상적인 생활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여 친동생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유용하려 했습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내역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장은 제출된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표성준 씨 위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계좌 이체 내역들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성주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송금 내역에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전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다. 피신청인과 그 모친이 신청인의 영업장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인해 당일 약국 매출이 급감했으며 신청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피신청인이 빼돌린 4,8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단 한 푼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조정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주는 약국 수익금은커녕 오히려 매달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대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 법원 문을 나설 때 서울 하늘에는 초겨울의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성준이 젠걸음으로 서연을 쫓아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비굴한 애원이 뚝뚝 묻어났다. 진짜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야겠어? 우리 그래도 5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그깟정이 눈꼽만큼도 안 남았어? 서연은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5년 전 그녀는 이 남자의 어깨가 넓고 듬직해 평생 기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는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찌질이에 불과했다. 표성준, 서연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 4,800만 원이 내 엄마 노후 자금이 되든 내 여동생 혼수 미천이 되든 내 알바 아니야. 하지만 내가 번 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내가 매일 약국에서 10시간씩 퉁퉁 부은 다리로 서서 번 내 피땀이야. 내가 말하는 그 알량한 정. 내 입으로 장모는 남이다라고 짓거리던 그날 밤 이미 바닥까지 싹 다 긁었었어. 그녀는 그를 지나쳐 도로변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성주는 차가운 눈길 위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 꽁무니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지잉 울렸다. 회사 부장의 전화였다. 약국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끌려간 소문은 이미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을 타고 쫙 퍼진 상태였다. 게다가 최근 넋이 나가 업무에서 연달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탓에 따놓은 당상이라 믿었던 차기 부장 승진 티켓은 이미 다른 동기에게 날아간 참이었다. 그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살을 애는 듯한 서늘한 sak풍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반년 뒤 합정동 아파트는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다. 서연은 직접 차를 몰고 수원으로 내려가 어머니 하수님을 다시 모셔왔다. 어머니의 무릎은 이제 보조기 없이도 걷고 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나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 서연은 어머니의 짐을 작은 방에 풀어들였다. 보송보송한 새 이불이 깔린 침대를 보며 방 한가운데 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그래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나만 아니었어도 너희 부부. 엄마의 서연이 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다. 이 집, 내 집이야. 내가 살게 해주고 싶은 사람만 살 수 있는 내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 어디 딴 데 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약국 매출은 그 난리통을 겪고도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단 듯 올랐다. 동네 단골 손님들 사이에 사건의 전말이 쫙 퍼졌고 특히 그날 현장을 직관했던 할머니가 동네방네 며느리 칭찬을 하고 다닌 덕에 서연은 야무지고 당찬 약사로 소문이 자자했다. 무엇보다 서연의 마음을 든든하게 한 건 하영의 드럭스토어가 될 뻔했던 바로 옆빈 상가를 지난달 서연이 덜컥 계약해버린 일이었다. 그녀는 가벽을 허물어 약국 평수를 2배로 늘리고 한약재 코너까지 번듯하게 새로 꾸몄다. 같은 시각 도봉구의 그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낡은 빌라. 성주는 비좁은 밥상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훌쩍이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하영이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 살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최정옥이 시금치 값이 금값이라며 아들놈이 등신같이 마누라 하나 꽉 못 잡아서 온 식구가 이 썩은 구석에 처박혀 산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 성주는 그 날카로운 소음들에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지끈거렸다. 매일 회사에서 깨지고 치이며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그를 반기는 건 끝없는 돈 타령과 원망뿐이었다. 오늘 하루 힘들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도 해장국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문득 합정동 아파트의 그 넓고 쾌적했던 거실과 퇴근 후 식탁에 놓여있던 모락모락 김이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서연이 군말 없이 내던 수많은 청구서들이 미치도록 그리워졌다. 비로소 그는 윤서연이 지난 5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감정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돈 나오는 기계 취급을 받으며 거머리떼에게 숨막히게 피를 빨리는 기분을.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그의 등 뒤를 받쳐줄 윤서연이라는 방패막이는 영영 사라지고 없었다. 늦은 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빵 문틈 사이로 은은한 무드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행여나 딸이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두울까 봐 어머니가 일부러 켜둔 배려였다. 서연은 현관으로 가 도어록 잠금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이 신발장 아래 빈 공간에 머물렀다. 그곳은 한때 흙먼지 묻은 남성용 구두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던 자리였다. 그녀가 아무리 가지런히 정리해 놓아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던 그 지긋지긋한 구두.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서연의 단화와 어머니의 푹신한 털신만이 단정하게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지난 5년의 세월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선을 넘는 무조건적인 착함은 결국 타인에게 내 목을 조를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소중한 다정함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내어주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적막한 현관에 서서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도어록의 확인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다. 이 집의 타일 한 장 한 장, 그리고 들이마시는 공기 1mm까지 마침내 온전한 그녀만의 것이 되었다.